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부 2번 문항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부와 2부에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작성법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2번 문항. 2번 문항은 이제 교내활동 3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기술하는 항목인데, 보통 이 항목이 활동 역량들이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왜 자소서가 중요하냐, 또는 의학 계열의 자소서를 쓸 때 어떤 점들이 중요하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가닥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자소서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과대포장하거나 입시의 부정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고,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로 적발이 되어졌고 그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자기소개서에서 공인학업 성적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 활동에 대해서 자소서에 기재하는 걸 금지한다든가, 이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금지나 아니면 자소서의 작성법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강화하고, 또 자기소개서에서 유서도 평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써주거나 표절을 하는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를 2024학년도에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어진 거죠. 이 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시는 부분들은 결국 신뢰성이라는 거거든요. 서류의 신뢰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이 점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소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는데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자소서라는 것을 가지고서 입시의 부정적인 요소, 입시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부정한 방법이 결국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과대포장하거나 하지 않은 행위들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은 과정들을 조금 더 심화로 기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시의 부정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솔하고 솔직한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읽는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쓰고 아무리 훌륭하게 자소서를 쓴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자소서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면 그 서류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량 중심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솔한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학 계열의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의대를 쓰든 치대를 쓰든 한의대를 쓰든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나, 치대에서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나, 한의대에서 극소수로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면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경우와 미반영하는 경우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내가 의대를 가야지, 또 치대를 가야지, 한의대를 가야지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능 공부에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자연계 학생들이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보다는 글 쓰는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는 결국 뭐로 연결이 되게 되냐면, 자소서를 대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써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의학 계열의 자소서에서 진실성과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의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자소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하도록 가닥에 잡혀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의대 자소서의 특징은 모든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소서가 대필이나 아니면 표절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학 계열의 자소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진실성과 진정성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소서를 첨삭을 해주는 선생님들이거나 학교 선생님이거나 자소서를 첨삭하는 업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꾸 뭐를 강조하려고 하냐면 성취와 결과를 강조하려고 하죠. 성취 결과. 왜? 훌륭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잘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뭔가 차별화되어진다는 얘기를 해줘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성취 결과 중심으로 쓰게 되고, 성취 결과 중심으로 쓰다 보면은 뭐로 의심을 받냐면 표절이나 유사도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직접 썼어. 솔직하게 내 스스로 열심히 썼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쓰고 나 혼자 쓰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쓴 글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어떻게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어떻게 쓰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진솔한 노력의 과정들이 강조가 되어지면서 설득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도 이거죠.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자소서 쓰는 거 뭐 별거 없어. 그냥 아이가 직접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쓴 글이라도 읽는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고, 자, 이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항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번은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3개를 쓰는 거죠. 글자 수는 1500자예요. 근데 여기 먼저 구성하시게 되어질 때 3개 소지까지 쓸 수 있는데 이걸 1500자 내에서 어떻게 구성하는 게 글 구성이 좋을까? 가장 좋은 건 일반적인 거는 1500자의 글자 수를 750자 또는 700자, 800자에서 2개의 소재로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2개의 소재로. 왜냐하면 2개의 소재를 구성을 하시게 되어지면 보통 700이나 800자 정도의 글을 쓰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활동의 내용, 활동 내용에서의 본인의 노력의 과정과 그 역경 극복의 과정, 그리고 성취 결과에 배우고 느낀 점까지 기술이 가능해요. 근데 글자 수가 500자 정도로 글자 수를 3개의 문항을 구성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느낀 생각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이 되어지기는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활동과 사실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1500자를 2개의 소재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가능해야 돼. 과정 기술이. 근데 만약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어려운 상태에서 2개의 소재를 잡아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과정 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3개의 소재를 잡아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500자, 500자, 500자 3개의 소재를 잡아서 쓰시게 되어지면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만을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야. 과학적 심화가 좀 부족해. 그러면 그걸 2개의 소재로 해서 심화 깊이 있게 쓰려다 보면 쓸 내용이 별로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차라리 3개의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또 반대로 나는 활동 내용은 많지 않은데 어떤 특정 활동이 되게 깊이 있게 기술이 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2개의 소재를 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2번 문항은 2개의 소재를 해서 800자, 700자 정도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학생들 자소서 쓰는 패턴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3개 정도로 해서 단순 사실을 나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 경험, 활동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2개의 소재로 삼을지 3개의 소재로 삼을지를 결정하시면 된다. 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활동 내용이 많고 활동 내용이 깊이 있고 심화가 되어졌으면 3개나 2개 소재 중에서 2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활동 내용은 있지만 내용의 깊이가 떨어져. 만약에 깊이 있게 글이 기술이 되어지거나 글자 수가 많게 되어지면 쓸 내용이 사실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3개의 소재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재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2개의 소재를 선택하든 3개의 소재를 선택하든 그 소재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면 읽는 사람이 읽을 때 글에 흥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소재에서 얘기할 때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소재였다면 두 번째 소재에서는 화학과 관련된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첫 번째 문제도 생명과학, 두 번째 문제도 화학 소재라고 한다면, 생명과학 소재라고 한다면 소재가 다소 겹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개를 선택하든 3개를 선택하든 활동의 내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항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소양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5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비교과 활동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주로 일반적으로 의대는 대부분 다 생명과학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치대나 아니면 한의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든 관계가 크지 없습니다. 자, 물론 의대도 꼭 생명과학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 활동 내용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써도 되고 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써도 되는데, 아무래도 학과 적합성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업의 역량과 기본 소양을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탐구의 열망과 자세, 네 번째는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활동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친근감 또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학생이 이 학생은 정말 학업적 능력이 있구나, 아니면 이 학생은 지원하는 학과의 적합성이 뛰어난 학생이구나, 이런 점들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2번 문항의 소재를 선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 1번.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그 다음에 기본 소양을 보여줄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탐구의 열망과 탐구적 자세를 강조할 것인지, 네 번째는 나의 지적 호기심, 탐구심을 강조할 것이냐, 그 다음에 5번째는 나의 의사소통 능력들, 팀원들과의 소통과 이해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글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쓸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의 소재의 유형과 작성법. 자, 실제 합격한 학생들, 실제 자소서를 썼던 학생들의 자소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런 유형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학생들이 연구 경험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적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 우수한 활동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 우수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업적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결국 2번 내용은 연구 역량 쪽으로 포인트를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쓰게 되어질 때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거,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실험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보고서 작성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연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연구 역량으로 내가 영재반 활동을 했다든가, 우리 학교가 과학 영재학교라든가, 아니면 심화 연구반 활동을 했다든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도 있죠. 학교 특색 프로그램들. 이와 활동을 통해서 연구 경험을 강조하거나,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뭘 통해서? 교내 활동. 학교에서 진행했던 교내 행사라든가 교내 대회에 참여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또는 명사 초청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던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이나 아니면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그 초청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탐구 활동을 진행했었던 내용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십이나 인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회장 선거라든가 교육봉사 활동이라든가 대외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2개나 3개의 소재로 구성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2개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만약에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었던 얘기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교내에서 심화 연구반의 활동을 했었던 내용에 2개를 소재한다면 2가지. 그런데 만약에 3개를 선택한다면 탐구 보고서 작성했었던 거, 심화 연구반에서 활동했었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붙여서 뭐 교육봉사 같은 또래 멘토링 활동이라든가 교내 대회에 참여했었다든가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례를 같이 엮어서 쓸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자, 단 여기서 우리가 보실 점들은 2번 문항은 활동 내용을 적는 건 맞는데, 이 활동이라는 것이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을 나타낸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겠죠. 이 활동이라는 게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그냥 단순 리더십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예체능계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은 사실 2번 문항에 적절치가 않아요. 그쵸? 적절치 않아요. 대부분 2번 문항에 쓰는 거는 1번 문항이 학업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시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게 확장되어진 습득들은 지식들을 어떻게 실제 실험이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활동이라 하면은 결국은 학과목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쓰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준 높은 주제 설정과 성취 결과 중심의 기술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구 경험의 활동들 보고서를 작성했었던 내용들을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쓰려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거. 자, 물론 어려운 내용, 내가 심화 학습 과정까지 진행이 됐으면 어려운 내용의 심화 학습 과정을 적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취 결과를 적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2번 문항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거는 과정서술이에요. 과정서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9월 23일날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자소서를 쓰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하이프리비의 자소서 첨삭을 의뢰해서 첨삭을 진행을 했어. 그랬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과정서술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써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서술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써준 자소서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활동과 역량 중심의 기술을 하지 말자. 이 얘기는 활동과 역량을 드러내지 말자. 활동과 역량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활동과 역량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학생이 진지한 자세로 노력을 하고 탐구를 하고 그 과정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다음 과정에서의 성취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이번 문항의 글서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성취 결과가 아니다. 뭐다? 과정서술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탐구 과정을 진행했는지, 본인의 학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본인의 활동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분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논문, 강연, 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지 말자. 특히 3번 같은 경우가 많아요. 자, 2번 문항을 예를 들어서 800자, 700자로 해서 1500자를 구성하다 보면 800자라는 글의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글을 다 못 채우니까 어떻게 쓰냐면, 자, 내가 어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막 쓰다 보면은 저는 이러해서 누구누구의 어떠어떠한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논문 내용을 그대로 붙이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이러면 마치 논문 내용에 대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치 그게 본인이 습득하고 아는 것처럼 결국은 그거는 자신의 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고, 강연 내용들, 내가 학교에서 명사초점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4차 산업시대에 나중에 가면 뭐 이렇게 바뀌고 뭐 이래서 앞으로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저는 이것을 듣고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강연자의 강연 내용을 일부 붙여버리거나 또는 논문의 내용을 붙여버리거나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이론이나 개념들을 그대로 붙이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자신 없는 사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본인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거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면 다 그렇게 써줘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강연 내용을 붙이거나 논문 내용을 붙이거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을 채워가지고 글자 수를 채우고 그렇게 글을 쓰면 마치 되게 좋은 글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자소서를 쓰려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왜? 자기소개서가 18, 19살들이 쓰는 자소서와 우리가 나이가 40살이 되어지신 부모님들, 나이가 50인 부모님들이 글을 쓰게 되어지면 글 속에서도 나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소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썼었던 그런 내용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부모님이 정말 쓰기가 어려우시면 그거를 정말 자소를 첨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식을 탐구하고 노력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노력의 과정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주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 2,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2번 문항을 쓰게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에서는 2번 문항을 쓰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문항을 이렇게 이제 문항을 쓰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학 계열의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학 계열의 자소서의 특징은 거의 모든 자소서를 다 읽어보면 모든 학생의 자소서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다 뭐냐면 역량이야, 역량. 우수하다. 나는 과학적으로 우수하다. 나는 의대에 적합하다.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실제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학교학생들의 자소서가 있는데 읽어보세요. 모든 학생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의학 계열의 자소서 쓸 때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어떤 게 핵심이냐면 진실성과 진정성에 기반을 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활동의 역량을 강조해야 돼. 핵심은 뭐냐면 진실성과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게 핵심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글을 과대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과정의 서술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어디 가서 강연을 들었어. 자, 우리 학교에 연세대학교 입학처장님이 오셨어. 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죠. 연세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은,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입학처장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모든 입학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우리는 성적이 좀 부족해도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추상적이면서 그냥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고서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소서를 쓸 때는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자소서를 써야 돼.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자소서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봤더니 이 대학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과 커리큘럼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학의 학과 소개 읽어보고, 그런 내용을 쓰다 보면은 결국은 자소서에 그런 내용을 담게 된다. 그래서 일부 자기소개서 작성법 책이나 아니면 강연 내용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대학의 인재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이런 말들. 어느 대학의 인재상을 봤더니 창의적 사고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 홍익인간 육성, 인격 도양,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자소서 4번 문항을 특히 쓰게 되어질 때 지원 동기,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한 얘기를 쓸 때 인재상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소개서는 100% 학생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100%. 왜 100%냐면 자신의 정말 자신감이 있고 지원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그만큼의 활동 역량을 쌓아왔다면 그러면 자기소개서 4번 문항으로도 부족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글을 따서 붙여 입학처에 있는 인재상을 갖다 붙이고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것들 중에서 강연자의 말을 갖다 붙이고 논문 내용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이나 개념의 내용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학과 소개 내용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왜? 쓰고 싶은데 쓸 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자신감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학생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써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자기주도적이고 탐구적이며 활동 역량이 뚜렷하고 진로 계획이 분명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활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글서술이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학계열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학에 인재상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 썼다. 이걸 강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 쓸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죠.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자소서를 쓰시게 되을 때 본인의 생각과 느낌만을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읽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건 맞는데 배우고 느낀 점을 쓸 때 기본 바탕은 뭐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한 배우고 느낀 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우고 느낀 점이 아니라 활동과 경험을 통한 배우고 느낀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처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항상 강조하지만 노력의 과정이 중요해. 저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쓴 자소서를 읽어봅시다. 대부분 이렇게 쓴다니까요. 저는 무엇의 동기를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동기와 계기는 있고 과정이 없고 결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결과를 강조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학생부에 다 나와 있어. 상 받은 거 다 나와 있어. 그런 얘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만약에 꿈이 큰 사람이야. 대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고 분석하며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꿈이 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사소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흡족하며 자는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꼭 드러나야 되는 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아주 발전적이야. 반성하고 성찰하며 노력하는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학생의 우수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꼭 아시고 과정서술에 초점을 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소개 커리큘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활동이 부족해도 상관없어.
난 쓰려고 봤더니 2번 문항에 마땅히 쓸 게 없어. 우리 학교는 활동이 없어. 우리 학교는 과학 관련된 활동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큰 거를 쓰지 말고 작은 걸 가지고도 소재를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수업 중에 발표했었던 내용, 수업 중에서 숙제 과제물로 제출했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냥 자율동아리 했었던 내용이라든가 사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좀 깊이 있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그냥 생각을 막 나열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도 좀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좀 더 범위가 확장되어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쓰지 말자 이거예요. 자,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 쓰지 말자. 대필하지 말자.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사도 검사는 다른 사람의 글하고 비슷하면 걸리는 게 유사도 검사가 아니에요. 유사도 검사는 내가 유사도 검사에 걸리는 방법. 작년에 대학의 원서를 썼었던 학생의 자소서를 2줄 이상 따가지고 그대로 붙여. 그럼 유사도에 걸립니다. 아빠가 써줬어. 안 걸려요. 엄마가 써줘도 안 걸려요. 누가 써줘도 안 걸려요. 직접 쓴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 유사도 평가라고 하는 건 논문의 표절과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안 써줬는데 써준 것처럼 느껴지는 자소서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문항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2번 문항은 교내활동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주로 활동 중심으로 쓰면 되고 1번 문항은 학업이죠. 그럼 이제 공부 얘기를 써야 돼요. 근데 공부를 좀 생각보다 못했어. 다른 애보다 좀 못해. 그럼 대부분 활동을 막 강조해가지고 막 공부 못한 거를 좀 이렇게 회피해가지고 대충 가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문항에 맞게 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의대를 원서를 쓰긴 하는데 내신 성적이 아주 강점은 아니야. 그러면 쓸 수 있죠. 성취 결과, 공부를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과정을 써야 되고 그 학습 과정에서 본인의 탐구의 능력과 탐구적 자세 거기에 기울인 노력을 강조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2번 문항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 문항 작성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쓰는데 사실은 3번 문항이 제일 쓰기가 어려워요. 왜 제일 쓰기가 어렵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3번 문항을 쓰는 글의 내용이나 소재의 내용들이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징이 없고 일반적이고 거기서 뭘 강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1, 2, 3번 문항에서 가장 버리는 문항이 3번 문항이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이 다른 학생들 중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문항이라고 보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문항 중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 3번 문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이 매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소 첨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자소서는 온라인 첨삭, 그러니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첨삭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 또는 오셔가지고 대면으로 첨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소서를 쓸 때는 제일 먼저 학생이 초안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애들이 쓰기가 어려우니까 초안을 같이 와서 상담하면서 쓰면 어떻겠냐,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해주면서 쓰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생이 직접 와서 같이 상담하면서 자소를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학생들이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제시하는 관점으로 글을 쓰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이 자소서에 배열하지 못해요. 결국은 자소서가 일반적인 자소서가 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이에요. 근데 학생이 글을 좀 못 쓰더라도 있잖아.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나는 연세대학교 의예과를 가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연세대학교 의예과 문항에 맞춰 그냥 쓰세요. 그냥. 자, 1000자인데 1200자 써도 괜찮고 2000자를 써도 괜찮아. 학생이 글을 써야 돼 먼저. 그렇게 쓰면 그 다음에 제가 학생이 쓴 자소서하고 학생부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학생이 지원한 대학과 모집단위 내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또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점들을 강조해야 될지를 보고
자소서의 설계 구조를 짜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학생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새로운 틀로 완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소서가 처음에 썼던 자소서하고 완전히 글이 바뀌어요. 글이.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첨삭이라고 하면 글이 전혀 안 바뀌거든요. 학생이 쓴 글을 첨삭 선생님이 그대로 받아서 글을 써도 왜? 첨삭 선생님은 절대로 구조를 다 바꾸지 않아요. 왜? 구조를 다 바꾸면 복잡해지거든요. 학생이 썼었던 거에다 계속 첨삭을 해주죠.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서. 아니면 선생님하고 처음에 첨삭부터 쓰잖아요. 똑같아요. 학생이 쓴 걸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나 아니면 처음에 와서 같이 하면서 글을 쓰나 달라지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글의 내용에서 과정 서술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학생의 장점이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의 장점이 담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먼저 학생이 초안을 써야 돼. 못 써도 관계없어.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학생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글을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구조가 잡히면서 학생의 장점이 부각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에 글을 보충하도록 해요. 그럼 완벽하게 학생의 글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진행하냐면 자소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첨삭을 통해서 분야별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학생이 글의 논리성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보완할 수 있는 첨삭 선생님을 배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학생이 의학이나 치의학이나 한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이나 뚜렷한 방향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글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의대 자소서는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쓰려고 하라는 얘기는 잘 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역량만을 과시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하며 학생의 노력과 경험이 담기면서도 학과적인 적합성과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자소서를 써야 되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자소 초안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자소서와 학생부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구조를 설계하고 학생이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글에 대해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따로 배정이 돼서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과정들의 첨삭 과정이 진행이 되어져야 첨삭이 완전한 첨삭이 되어지는 거고 이러한 첨삭들은 대필이거나 아니면 누가 대신 써주는 과정이 아니죠. 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 학생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하이퍼립의 첨삭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셔서 대면 첨삭을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한 15일 정도의 시간을 잡고 쓰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선생님 첨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이 90% 정도 글을 쓰고 올려주시면 첨삭 선생님의 배정이 돼서 1회나 2회 정도 첨삭으로 마무리돼요. 그거는 1회나 2회 정도로 마무리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좀 24시간이나 48시간 이내에 첨삭이 빨리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분 문항에 대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뒷시간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첨삭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문항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좀 보시고 잘 준비해서 3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